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이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흥미로운 두 주인공, DAI와 LUSD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익숙하실 텐데요. 오늘은 왜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 방식이 특별한 건지, 그리고 또 대표 주자인 DAI와 LUSD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1달러 가치를 딱 지펴내는지, 그 설계 철학부터 작동 원리까지 아주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떤 선택이 여러분께 더 맞을지 가늠해 보시는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참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를 담보로 쓰면서 어떻게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나 그 기술적인 해법들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오늘은 특히 메이커다오의 DA 그리고 리퀴디의 LUSD 이 두 시스템이 정말 상반된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 그 장단점을 좀 명확하게 비교 분석해서요. 여러분께서 핵심적인 차이를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단순한 기술 설명 넘어서 각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가치랄까요? 그런 철학까지 좀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기본부터 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USDT나 USDC 있잖아요. 이런 건 달러 같은 실제 돈을 은행에 쌓아두고 발행하는 걸로 아는데 그거랑 이 암호화폐 담보형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역시 담공어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달러나 국채 이런 게 아니라 이더리움 ETH나 랩트 비트코인 WBTC 같은 거요.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이 훨씬 큰 암호화폐를 담보로 잡는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첫 번째 질문이 나오죠. 아니, 변동성이 이렇게 큰 자산을 담보로 어떻게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지? 하는 거예요. 그 해답이 바로 초과 담보, 영어로는 over collateralization이라는 개념입니다. 초과 담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달러짜리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싶으면 담보로는 1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의 암호화폐를 맡겨야 한다. 이런 뜻이군요. 마치 전당포 같은 데서 물건 맡길 때 실제 가치보다는 좀 적게 빌려주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건가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십니다. 담보로 맡긴 암호화폐 가격이 혹시라도 예상치 못하게 확 떨어지더라도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1달러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일종의 완충 장치를 두는 거죠. 이 초과 담보 비율이라는 게 프로토콜마다 좀 다른데요. 보통 최소 110%에서 시작해서 다이 같은 경우는 150%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50%? 꽤 높네요. 네, 그렇죠. 이 비율이 높을수록 시장 충격에는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대신 자본 효율성은 좀 떨어지게 되죠. 이 비율을 어떻게 설정하고 관리하느냐가 각 시스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아하, 변동성이라는 위험을 초과 담보라는 안전마진으로 관리한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죠. 암호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의 시조세격이랄까요? 가장 유명한 다이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DAI, 이건 메이커다오라는 탈중앙화 자율조직, 즉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중앙기관 없이 참여자들이 프로토콜 규칙에 따라서 운영하는 조직인 거죠. 여기서 발행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더리움, ETH만 담보로 받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WBTC나 일부 다른 알트코인들, 그리고 좀 주목할 점은 USDC 같은 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담보 목록에 추가를 했어요. 이게 바로 DAI의 핵심 특징 중 하나인 다자산 담보 시스템입니다. 유연성 확보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사용자가 그럼 DAI를 실제로 손에 넣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 볼트나 예전 이름이 CDP였던가요? 그게 핵심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사용자는 메이커다오 시스템 안에 있는 몰트라는 개인 금고, 그러니까 스마트 계약인데요. 여기에 자신이 가진 암호화폐, 예를 들면 ETH를 예치하는 겁니다. 이걸 담보로 잡고 정해진 최소 담보 비율, 아까 말씀드린 150% 같은 거요. 그 이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원하는 만큼의 DAI를 빌려가는, 그러니까 사실상 발행하는 거죠. 일종의 담보대출이군요. 네, 그렇죠. 담보 대출인 셈인데 만약에 담보 가치가 뚝 떨어져서 이 비율을 위협하게 된다. 그러면 담보가 청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자기 몰트 상태를 계속 잘 관리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담보 맡기고 DAI를 빌린다. 그럼 이 DAI의 가격을 어떻게 1달러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지가 궁금한데요.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해야 할 텐데 어떤 장치가 있나요? 메이커다오는 주로 두 가지 레버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안정성 수수료라는 건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볼트에서 DAI를 빌릴 때 내야 하는 연간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DAI 시장 가격이 1달러보다 높아진다. 즉 수요가 너무 많다. 이러면 메이커다운 거버넌스에서 이 수수료를 올립니다. 이자를 올리는군요. 네, 그럼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니까 신규 발행은 좀 줄어들 거고 기존 대출자들은 빚을 갚으려고 DAI를 사서 상환하려 하겠죠. 그럼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다시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1달러보다 낮으면 수수료를 내려서 발행을 좀 더 유도하고 가격을 부양하는 거죠. 마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조절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렇죠. 아주 유사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버는 DAI 예치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사용자가 가진 DAI를 DSR 스마트 계약이라는 곳에 예치하면 이자를 지급하는 기능입니다. 예금 이자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DAI 가격이 1달러보다 낮을 때, 즉 수요가 좀 부족하다 싶을 때 DSR을 높여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DAI를 그냥 들고 있기보다는 예치해서 이자를 받으려고 하겠죠. 그럼 시장에서 DAI를 사서 예치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 상승 압력이 생기는 거고요. 반대로 가격이 1달러보다 높으면 DSR을 낮춰서 예치 매력을 떨어뜨리고 수요를 줄입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빌리는 비용, 안정성 수수료하고 보유하는 혜택, DSR을 잘 조절하면서 균형을 맞추려는 상당히 좀 정교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섬세한 조절 장치네요. 그런데 이런 수수료율이나 예치율 같은 중요한 결정은 누가 하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그 거버넌스 토큰, MKR의 역할이 등장하는 거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메이커다오는 탈중앙화를 지향하니까요. 이 모든 중요한 결정들, 예를 들면 안정성 수수료 조정, DSR 조정, 또 어떤 새로운 담보자산을 추가할지 승인하는 것, 시스템 위험관리 파라미터 설정 같은 것들이요. 이걸 전부 MKR 토큰 보유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MKR 토큰 하나가 투표권 하나인 셈이죠. 이 거버넌스 시스템이 메이커다오의 유연성이나 적응력의 핵심이기도 한데 동시에 또 거버넌스 결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라던가 효율성 그리고 특정 그룹에 의한 영향력 문제 같은 그런 새로운 고민거리도 안겨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들어보니 다이의 장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종류 자산을 담보로 쓸 수 있다는 유연성도 그렇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도 그렇고요. 근데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에 USDC 같은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많이 받으면서 좀 논란이 있지 않았나요? 네,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더 많은 자산을 포용하고 또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USDC 같은 중앙화 자산을 담보로 받아들인 것이 오히려 메이커다오 본연의 그 탈중앙성 철학을 희석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USDC 발행사인 서클이 만약 규제를 받거나 문제가 생기면 DAI 시스템 전체에 위험이 그대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즉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프로토콜이 다시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에 노출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거죠. 또 다자산 담보 구조하고 좀 복잡한 거버넌스 때문에 시스템을 이해하고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히곤 합니다. 유연성이 결국 복잡성과 새로운 위험을 동반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흥미로운 트레이드오프네요. 탈중앙성을 추구하면서도 또 현실적인 운영이나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이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DA와는 아주 다른 길을 걷는다는 LUSD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점이 그렇게 다른 건가요? 네, 리퀴디티 프로토콜에서 발행하는 LUSD는요, DA랑 비교하면 철학적으로 거의 정반대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더리움 ETH만을 단일 담보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다른 건 아예 안 받아요. 처음부터 시스템을 극도로 단순하게 만들고 예측 가능하게 하고 또 외부 개입 없이 영구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ETH만 담보로 받는다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빌리는데 이자가 0%라는 점인데요. 방금 DAI는 안정성 수수료라는 이자가 있다고 했는데 LUSD는 어떻게 이자 없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1달러 가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숨겨진 비용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하, 좋은 질문입니다. 숨겨진 비용이라기보다는 안정성을 유지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LUSD는 이자율 대신에 두 가지 핵심 장치를 활용하는데요. 첫째는 스테빌리티 풀이라는 개념입니다. 사용자가 LUSD를 발행할 때는 이자는 없어요. 대신 발행량에 비례하는 일회성 수수료, 보로잉 피를 내긴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LUSD 보유자들은 이걸 스테빌리티 풀이라는 곳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용자의 담보 비율, 리퀴디트에서는 이걸 트로브라고 부르는데요. 이 트로브의 담보 비율이 최소치인 110% 밑으로 떨어져서 청산이 딱 일어나면요. 이 스테빌리티 풀에 예치된 LUSD가 그 부채를 즉시 갚아주는 역할을 해요. 아, 풀에 있는 돈으로 갚아주는군요. 네, 그 대가로 풀에 예치했던 사람들은 청산된 담보물, 즉 ETH를 시장가보다 좀 할인된 가격으로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청산 과정에서 부채만큼의 LUSD는 소각되어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와우.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부실 채권을 처리하고 그 가정에서 수익 기회도 제공하는 아주 독특한 완충 시스템인 거죠. 둘째는 LUSD는 언제든지 시스템 내에서 1달러 가치의 ETH로 상환, 리뎀션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상환 메커니즘이 LUSD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와, 스테빌리티 풀이 뭔가 자발적인 보험기금처럼 작동하면서 동시에 청산된 담보를 싸게 살 기회까지 제공한다니 상당히 창의적인데요. 근데 거버넌스가 아예 없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규칙을 영원히 바꿀 수 없다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네, 바로 그 점이 리퀴티를 가장 좀 극단적으로 만드는 철학입니다. 리퀴티 프로토콜은 출시될 때부터 모든 규칙하고 파라미터가 스마트 계약 코드에 완전히 그냥 고정된 채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배포됐어요. 이걸 불변 스마트신 계약, 임뮤터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부릅니다. 개발팀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한 번 배포된 프로토콜의 규칙을 변경하거나 업데이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요? 업데이트도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MKR 같은 거버넌스 토큰도 당연히 없고요. 투표 절차 같은 것도 아예 없습니다. 이것이 LUSD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즉 인간의 개입이나 정치적인 논쟁, 거버넌스 공격의 위험 같은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예측 가능하고 절대 멈추지 않는 언스타퍼블 금융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야, 정말 놀랍네요. 한번 정해진 규칙은 영원히 간다. 장점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시스템이 단순해서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하고 또 거버넌스와 관련된 모든 리스크 있잖아요. 예를 들어 특정 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규제 압력 때문에 정책이 바뀐다거나 하는 그런 위험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이겠군요. 그럼 반대로 단점은 뭘까요? 너무 경직된 건 아닐까요, 혹시? 네, 가장 큰 단점은 역시 담보자산이 ETH 하나로 아주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점이죠. 다른 유망한 암호화폐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고 싶은 사용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곧 프로토콜의 성장 잠재력이나 확장성에 좀 명확한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또 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예상치 못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규칙을 수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전혀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생태계의 다양성이나 적응력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DAI에 비해서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제 두 스테이블 코인 DAI와 LUSD를 한번 나란히 놓고 핵심적인 차이점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볼까요? 듣다 보니 정말 성격이 다른 두 친구를 비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핵심 차이점을 좀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 담보자산 철학인데요. DAI는 다양한 암호화폐, 심지어는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까지 포용하는 다자산 담보 방식을 통해서 유연성과 확장성을 추구합니다. 반면에 LUSD는 오직 ETH만을 고집하는 단일 자산 담보로 단순성과 예측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죠. 네. 둘째는 안정화 메커니즘입니다. 다이는 마치 중앙은행처럼 이자율, 즉 안정성 수수료와 DSR을 조절해서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는 좀 동적인 방식이고요. LUSD는 0% 이자율을 기반으로 하고 집단적 부채 처리 시스템인 스테빌리티 풀과
효율적인 청산 및 상환 메커니즘이라는 거의 자동화된 규칙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상당히 다르네요. 그렇죠. 셋째는 거버넌스 유무입니다. 다이는 MKR 토큰 보유자들이 참여하는 온체인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변경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 LUSD는 거버넌스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한번 설정된 규칙이 영원히 유지되는 불변의 프로토콜이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넷째는 시장 지위와 생태계인데요.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역사가 더 길고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하고 깊숙이 연동되어 있는 다이가 훨씬 넓은 시장 활용성과 높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LUSD는 상대적으로 생태계 규모는 좀 작지만 그 독특한 설계 철학 때문에 완전한 탈중앙성이나 예측 가능성 그리고 0% 이자율을 선호하는 특정 사용자 그룹에게는 아주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교해 주시니까 두 스테이블 코인의 개성이 정말 확연히 늘어나네요. 그럼 이제 듣고 계신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상황에서 다이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LUSD가 더 매력적일까요? 이건 뭐 개인의 투자 성향이나 목적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께서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더리움 외에 다른 암호화폐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고 싶으시다거나 혹은 이미 검증되고 널리 쓰여서 다른 디파이 서비스하고 쉽게 연동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원하신다면 다이가 더 편리하고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오직 ETH만을 담보로 사용할 계획이시고 거버넌스 과정의 어떤 불확실성이나 정치적 위험 없이 모든 규칙이 투명하고 변하지 않는 시스템을 선호하신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0% 이자율로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LUSD는 정말 독보적인 매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스테빌리티 풀에 LUSD를 예치해서 청산 과정에서 ETH를 좀 저렴하게 얻는 전략 같은 건 LUSD만의 아주 특징적인 활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 그렇군요. 실제로 디파이 세계에서 이 두 코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활용 시나리오를 조금만 더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활용법은 역시 추가 투자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ETH를 담보로 DAI나 LUSD를 빌려서 그 돈으로 다시 다른 유망해 보이는 알트코인을 산다거나 이게 레버리지 투자죠. 혹은 다른 이자 농사, 일드 파밍 프로토콜에 예치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주요 용도는 탈중앙화 거래소, DX에서 유동성 공급자가 되는 건데요. DAI나 LUSD를 다른 토큰, 예를 들어 ETH랑 짝을 이루어서 유동성 풀에 예치를 하면 해당 풀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수익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유동성 공급 보상이군요. 네, 그렇죠. 최근에는 일부 NFT 마켓플레이스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에서 결제 수단으로 DAI나 LUSD를 받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활용도가 정말 다양하군요. 하지만 이렇게 편리하게 자금을 빌리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건 반대로 리스크도 따른다는 의미일 텐데요. 사용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위험 관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관리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담보로 맡긴 ETH나 다른 암호화폐의 가격이 갑자기 급락해서 최소 요구 비율, 예를 들어 DAI 150%나 LUSD 110% 밑으로 떨어지면 뭐 경고 없이 바로 강제 청산될 수 있습니다. 바로 청산되는군요. 네, 그렇게 되면 담보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페널티까지 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시장 변동성을 계속 주시하면서 자신의 담보 비율을 항상 안전한 수준, 예를 들어 최소 비율이 110%라면 최소한 150% 이상은 유지하는 식으로 좀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필요하다면 담보를 더 추가하거나 빌린 DAI나 LUSD를 일부 상환해야 하는 거죠. 또한 이 모든 시스템은 결국 스마트 계약 코드로 작동하기 때문에 코드 자체에 예상치 못한 버그나 취약점이 존재할 경우 해킹으로 자산을 잃을 위험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 스마트 계약 리스크도 있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DAI의 경우에는 MKR 거버넌스의 결정 방향, 예를 들어 특정 담보자산의 위험 가중치를 바꾼다거나 하는 결정, 또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규제 환경 변화,
특히 USDC 같은 중앙화 자산 의존도와 관련된 규제 변화가 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네, 안정적이라는 이름이 붙긴 했지만 결국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나 기술적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두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특히 요즘처럼 ETH 가격 변동성이 클 때 이 시스템들이 잘 버텨낼 수 있을까요? 두 프로토콜 모두 상당한 수준의 ETH 가격 하락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은 맞습니다. 초과 담보와 청산 메커니즘이 그 역할을 하니까요. 하지만 과거 사례들을 보면 정말 상상 이상의 극단적인 시장 붕괴, 소위 말하는 블랙스완 이벤트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특히 LUSD는 오직 ETH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ETH 가격의 급격한 폭락은 다이보다는 더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리퀴티에도 회수 모두라는 비상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요. 실제 극한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다이는 다양한 자산으로 위험을 분산시킨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또 각 담보자산의 개별 리스크와 상호 연관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그런 복잡성이 있고요. 규제 환경 변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변수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시나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SDC 같은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포함하면서 규제 당국의 감시망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USDC가 어떤 규제 철퇴를 맞거나 달러 패깅에 문제가 생긴다면 다이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이건 앞으로 메이커다오가 풀어야 할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그렇겠네요. 반면에 LUSD는 설계 단계부터 의도적으로 거버넌스를 배제하고 불변 코드로 만들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규제를 좀 회피하려는 전략을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규제 문제에 직면하게 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결국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이거인 것 같아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유연하게 진화하는 다자산 모델, 즉 다이 방식과 처음부터 정해진 규칙을 딱 고수하면서 예측 가능성과 불변성을 극대화한 단일 자산 모델, LUSD 방식 중 과연 미래의 탈중앙 금융 환경에서 어떤 철학과 구조가 더 우월한 생존력과 경쟁력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점이죠. 네, 오늘 저희는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의 아주 흥미로운 두 사례, 데이와 LUSD를 깊이 있게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핵심을 좀 요약하자면 데이는 유연성과 적응성을 무기로 다양한 자산을 포용하지만 그만큼 복잡성과 잠재적인 중앙화 리스크를 안고 있고요. 반면에 LUSD는 단순성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완전한 탈중앙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하지만 확장성에는 좀 한계를 지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둘 다 암호화폐라는 변동성 자산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안정적인 가치를 만들어 보려는 아주 혁신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기보다는 각기 다른 철학과 장단점을 가진 선택지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여러분께서 탈중앙 금융을 활용하실 때 어떤 가치, 예를 들어 유연성이냐, 자본 효율성이냐, 예측 가능성이냐, 아니면 탈중앙성의 정도냐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따라서 더 적합한 도구가 달라질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미래의 탈중앙 금융 시스템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는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모델, 즉 DAI 방식과 한번 정해진 규칙대로 영원히 작동하는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기계 같은 모델, LUSD 방식 중 과연 어떤 형태가 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미래 금융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담보라는 개념 자체에 도전하는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의 매력과 위험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